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폐광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동굴에 들어선 지 20분. 동굴 한편에 진흙더미가 밀려나와 있습니다. 사람뼈인 거죠? 예, 이러면 대체로. 눈에 보이는 유골만 수십 개에 이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에 사람 주기로 2달 동안 계속 차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습한 동굴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흙과 바위, 나무 뿌리와 뒤섞인 채 색깔은 퇴색되고 형체는 바스러져 온전한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죽일 때 수평경도에서 끌고 들어와서 죽인 게 아니라 수직경도에서 밀어뜨려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 수직경도가 깊이가 한 70m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70m를 지금 이 사람 시체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폐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폐광산은 일제강점기 코발트를 캐내던 곳입니다. 코발트를 모두 캐낸 뒤 해방이 되기 전인 1942년 폐광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근처 주민들은 이곳을 대원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큰 원한이 서려 있는 골짜기란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름이 그래도 광산 고발트 광산 그 밑에 전부 굴이고 뭐 광산 해나니 그리고 대월골 그뭐 옛날에 그 뭐 전부 굴 그 뭐 벨게이 들어가 죽이고 했는 굴 같아. 우리도 고개도 못 두고라고 우리도 못 봤어. 이래 봐서 창문을 보면 이제 전부 이래 막 차에 실고 막 하리만 만들 간덕하니 가가 막그 잡으여가 실어가 막 지기보 자고. 올해 73살인 이태준 씨. 이 씨는 한국전쟁이 난 15살 때 이곳에서 삼촌이 처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처에 싣고 와가지고 8명씩 일개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노거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비선으로 해가지고 8명을 쪽발이를 쏘아놓고 그 굴 앞에다가 수직굴 앞에다가 쏘아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총으로 그냥 갈기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총을 이제 갈기니까 그 총을 맞아 8명을 다 묶은 그 사람들이 다 맞았으면 그대로 또 죽는데 덜 그 하고 뭐 한 6명이나 뭐 5명이 이렇게 죽고 나면 남은 치기는 그대로 생매장 매도를 하면서 그냥 개머리판으로 뭐 그렇게 예리한 흉기로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렇게 완전 확인 사살까지 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이제 학살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초 군과 경찰은 인근 지역의 보도연맹원들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이곳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들을 집단 사살했습니다. 전선이 계속 밀릴 경우 남아있던 이들이 인민군을 도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대량 학살은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처형된 민간인들이 3,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지역 사학계와 주민들의 추정입니다. 발굴된 유골에는 총상의 흔적이 확연하게 남아있어 당시의 참상을 짐작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총 그대로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총알을 안 맞고 사회주의 뭐가 있다든가 뭐 막스 내린 주의를 아무도 모르는 순수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많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친구의 권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가 한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그 교육받으러 온더라. 그 당시에는 훈련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전향을 시킨 겁니다. 그런 분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전쟁이 나자마자 하니까 인민군들의 동조할까 싶어가 아무 죄도 법 절차 없이 그대로 자진 출두한 사람, 그 다음에 일부는 경찰에 연행된 사람, CIC 그 당시 방첩대라 그러죠. 연행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한 3,500여 명이 학살된 장소입니다. 예. 진도에서 낚싯배를 타고 30분. 안개 속에 갈매기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면 섬 주위에 도깨비불이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에 낚시꾼들도 잘 찾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섬에는 엉겅퀴와 천리향만 무성합니다. 실펀치라니 나무 뿌리에 뭐 숲을 헤치며 바닥을 살핀 지 1시간여. 동행한 전 진도문화원장 박문규 씨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뿌리에 모두 걸쳐서 해변가스로 뒹굴지 않고 있는 것이 여기 현장 여기 있습니다. 이 뼈입니다. 이 뼈. 이게 지금 사람 뼈인가요? 예, 사람 이 팔뼈가 있고 예. 또 요것은 갈비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가 이제 넓턱지 거기 허벅지 뼈가 들어가는 이 큰 뼈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검게 퇴색돼 나무 뿌리와 뒤엉켜 있는 유골들. 이 유해들은 지난 2001년 박 원장이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200~300평은 한국전쟁 때 실종됐던 사람들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이 갈매기 섬을 찾았던 박문규 원장은 당시 1시간도 채 안 돼 20여 구 분량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걸쳐서 손뼈고 이거는 갈비뼈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기서 유골 수습할 때도 이 제쌍차를 이 근방만 손으로 긁어 모아서 한 20개를 했는데 이 근방에는 초목 뿌리 곁에 가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긁을 수가 있습니다. 유골을요? 예. 이곳에 있는 유골들은 해남과 진도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한국전쟁 당시 재판 절차 없이 집단 처형된 사람들의 유해입니다. 박 원장은 당시 찾은 유골들을 일단 가묘 형태로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진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집단 피살지 원령이시여 경찰 병력이 부산으로 철수하면서 범죄인도 아닌데 통비 분자로 매도하여 이 무인도 바위산까지 끌고 와서 무참히 학살하였고 그 2달 만인 10월 5일 그 경찰이 다시 수복하여 치안을 회복하였으나 집단 사체는 유기한 채 철저히 침묵한 채 이 섬에는 귀국성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 지난달 공사 도중 한국전쟁 당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남성으로 보이는 이 유해 옆에는 고무신이 놓여 있어 군인이 아닌 민간인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총상을 당했다거나 한다면 이렇게 바르게 자기가 이렇게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누가 놓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매장을 할 때 뭐 가지런하게 놓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가 양방향으로 더 추정을 하고 양쪽으로 지금 더 확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국전쟁 때 학살됐던 민간인들의 유해는 이처럼 반세기가 넘도록 전국 방방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외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어떤 그 사고, 이데올로기적인 사고가 저희한테 뿌리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지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우려면은 세대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교육받은 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이제 왔을 때 그때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민간인 집단 학살이 벌어진 지 57년 만인 지난해 비로소 정부에 의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증언 등을 취합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있었던 곳은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일단 39곳이 발굴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배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1년에 4-5곳밖에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한시법에 의한 것이어서 3년 뒤인 오는 2011년 이후에는 발굴 작업이 중단될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년에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정도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2달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10년을 해도 못할 양이存在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 27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 이젠 누구의 유해인지조차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DNA 감식을 하더라도 성공률이 2% 미만입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유골이 얼마나 더 발견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굴된 유해들을 안치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선진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유골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부모, 형제, 친제 유골이지 누구의 유골이 있습니까? 그래 심정은 가슴이 메여 말을 다 못하죠. (1974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접은 뒤 경기도 평택으로 내려가 토끼를 기르며 살아가던 오종상 씨. 그러나 오 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번도 평택을 찾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도 기억하기 싫은 사건 때문입니다.
34년 전 오 씨는 버스에서 웅변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심코 웅변대회 주제를 물어본 뒤 별 생각 없이 조언을 해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웅변대회를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방공, 분식장려, 저축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길래 좀 잘 됐네. 요새 뭐 정부에서 분식장려 하는데 이 뭐 부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분식보다도 고기 더 많이 넣어서 먹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면 되겠네. 뭔 진짜 분식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 얘기했고 저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신문에 그 저축 그 저 부정 그 대출 사기건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그 저 어려울 때인데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 (20일) 뒤 오 씨는 갑자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일주일 동안 고문받고 자생적 공산주의자로 분류돼 3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버스에서 오 씨의 말을 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반공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반공교사가 중앙정보부에 신고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과 좀 관련되거나 반공과 관련되면 신고해야 될 의무감 같은 것들을 당시 법제도에서는 유신헌법에서는 있었고 신고 들어가니까 그 자체를 이제 정치적으로 봐서 우정정 씨를 조사를 하고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했고 뭐 그게 뭐 일사천리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범죄가 된 것 이런 측면에서 긴급조치 사건의 아주 전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 씨는 징역 3년을 살고 자격정지 3년을 받았습니다. 추록한 뒤에도 공산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취직도 못하고 노점상으로 힘든 삶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버스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오 씨의 젊은 날을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 씨는 요즘도 약을 먹으며 고문 후유증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헌법에 박정희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헌법도 박정희 말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이라고 있다고 볼 수 없죠. 무거운 사람 데려다가 때려가면서 뭐 간첩 만들고 공산주의 만들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주대로 생각대로 왁을 짜가지고 그걸 몰고 가가지고 도장 찍게 해가지고 난 공산주의다 이렇게 만든 세상인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군법에서 그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시민을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예요. 선량 시민을 너는 공산주의고 너는 뺄갱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얘들은요 지금요.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긴급 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는 잘하지만 독재다. 다음 대선에는 박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것이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듯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와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대법원 자료실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15년 전 이제는 고인이 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민복기 전 대법원장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 10년 동안 재임하면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요. 우리 사법부에 경험 있는 사람하고 분위 보는 사법법은 관점이 달라. 분위 보는 사법부라는 거는 꼭 지사 때 대충 놓고 밥 놓고 해야 되는 식으로 이거는 사법부라는 독립이라는 좋은 명목으로서 이제 하지만은 그 감각이 몸에서 솟아나는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에요.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독립의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 쭉 지내보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처음에는 저거 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저걸 했는데 해보니까 참 그 국정을 다루는데 참 걸리는 게 많거든. 사법부가 많이 걸리거든. 특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사법부가 정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민복기 대법원장은 회고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에 며칠 전에 그걸 갖다가 아주 정부에 불리한 판결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이 전화로 나한테 저걸 하대. 1억이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양반이 저거 한 것 같아. 그때부터 하여튼 이거는 좀 사법부도 좀 버릇을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이 들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와서 귀통을 해요. 이거 좀 대통령께서 자꾸 버릇을 가르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자신의 임기 동안 발췌 개헌과 4.4 오입 개헌 등 편법으로 2차례 개헌을 한 이승만 대통령. 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미국적 분위기를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준법 정신이라든가 법치주의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의향, 생각 이런 걸 더 중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밑에서는 법치라는 건 없고 유시법,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되게 유시라고 했거든요. 유시법이라든가 묵법, 불법이 오히려 횡행하는 사회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방자치법을 포함해서 여러 번 그걸 실행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노선에 따라 행동할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8명이 구속됩니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 가운데에는 군인, 경찰, 교사가 포함돼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른바 아람회 사건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81년 당시 동창 모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참 인물이네. 이때는 지금은 광주라는 지명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당시 이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 책과 유인물을 구해 읽고 이를 복사해서 주위에 배포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광주 그 사륙작전에 관한 그 유인물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륙작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고, 저도 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일진데 어떻게 군인이 민간인을 선량한 시민을 살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반대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학살자들을 갖다가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의 진상을 알리려는 이들의 활동은 한 학생이 이들 중 한 교사의 집에 찾아왔다가 우연히 책과 유인물을 보고 학교 교련 교사에게 말하는 바람에 당국에 적발됩니다. (34일간) 동안 물 먹이는 물고문하고 구타하고, 그리고 또 밧줄로 철창에다 매달아 놓고 한 온갖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각 방에 저희 아람에 관련된 사람들이 쭉 있는데 각 방방마다 고문들이 특히 야간에 심했는데 방방마다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해가지고 살려달라, 사람 죽이네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냥 비명 소리를 듣는데, 친구들 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비명을 지하실에서 상당 기간 듣는다는 것, 그거 정말 괴로웠고요. 아람의 사건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권 동지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지난해 비로소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예회복은 됐지만 이미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구속돼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재권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인정받고 싶었는데요. 그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5.18 아람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좀 시국적으로 너무 엄선하고 막 무섭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고요. 그냥 혼자 새기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가장 제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요. 최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 씨. 오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23년 만에 진짜 무죄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정이거든요. 정말 어느 누가 방기를 해줄까?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판결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재심 가능 사건만 해도 220여 건. 증거를 찾기 어려워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재심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고문, 수사 과정의 고문,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영장 없이 수십 일간
감금 이런 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누구 어느 수사관이 뭐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까? 저 위원회가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 해도 잘 고백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을 것 같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헌법은 6차례나 개정됐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기본권 조항은 그때의 헌법이나 지금의 헌법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심지어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에게도 헌법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그 법전 속에 머무르고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소위 법조인이 되는 사법시험 물 경우도 시험 공부하는 데만 헌법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험 합격하고 나면 이제 그 헌법은 그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그 판사나 검사나 또는 변호사가 되면 헌법은 별 이제 볼 필요가 없는 법이 됐었죠. 규범력 없는 헌법은 반공, 국가안보, 경제개발 같은 구호에 묻혀버렸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권력자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정해 왔기 때문에 헌법이 제 역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의 기본적인 기능이 권력을 통제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제 역할을 못 해왔다. (1969년) 성냥 한가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음란물 논란을 일으킵니다. 한 성냥 회사가 성냥갑 속에 그림을 넣어 판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림은 고야의 명화인 나체의 마야. 이 그림을 넣어 판매한 성냥에 대해 법원이 음란물이라며 벌금형을 부과하자 성냥회사는 음란물이 아닌 명화라며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성욕을 자극하고 사회에 성적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명화를 음란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명화를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봐도 이게 음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목적으로 한 거란 걸 딱 보고 알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많이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누드다 이렇게 나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음란물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음란물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단지 야 이게 마야인가 그건데 이런 그림도 일반한테 공개가 되는구나 좀 신기하게 생각했지.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은 9월 24일 우리 사회 발전을 좀먹는 퇴폐 풍조의 추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주영 장관은 이를 위해 1971년 퇴폐 풍조를 몰아내자는 기치 아래 정부가 대대적인 풍속사범 단속을 실시합니다. 일체 풍속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장발족들. 장발과 히피 스타일의 옷, 남녀 캠핑, 유흥지에서의 소란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서슬이 펄었던 1975년 6월 7일 정부는 공연물 및 가요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가 안전 수호에 반하는 공연물, 퇴폐적인 공연물 등 20여 개의 기준에 따라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행동에 나섭니다. 대책 발표 첫 해 국내 가요 223곡, 외국 가요 260여 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됐습니다.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영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열이 시행됐습니다. 우선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 검열 합격증을 받아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일종 감독의 75년작 바보들의 행진 시나리오 검열 서류입니다. 군을 비하하는 표현, 역사적인 위인을 모독하는 표현, 갖가지 이유를 들어 22곳을 삭제하고 시나리오를 전면 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영화를 찍은 뒤에도 상영하기 전 본편은 물론 예고편까지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위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검열의 기준도 자의적이고 포괄적이었습니다. 가령 동학난 같은 걸 그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건 반려예요. 민중봉기라든지 이런 것이 영화에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다 수정 부분, 삭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넌센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특히 뭐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그렸다든지 군인이 뭐 잘못된 거, 이런 그 국가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가난의 모습이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비참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주면 거의 다 반려되거나 수정, 삭제 뭐 이렇게 됐었죠. 일부 영화인들은 잘려진 필름을 몰래 다시 붙여 상영하거나 잘린 부분을 편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어서 관객들에게 검열에서 잘렸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 상황은 작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리 자기를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용납이 안 되겠지. 시나리오 쓰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하는 거. 이런 포기가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양심을 이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가장 정말 한스럽고 애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 몇몇 젊은 영화 학도들이 사전 검열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아마추어 영화 청년들의 모임인 장상곤매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노동 문제,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를 잇따라 제작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전국 대학가를 돌며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리고 사전 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계속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결국 199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길었던 사전 검열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장상곤매가 사전 심의 반대 활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위헌 심판을 제기하게 되십니까? 모든 예술가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흔히 그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도 표현의 자유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의 헌법 20조에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실제 그 당시 현실로 내려오게 되면 영화법이다,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권력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몇 차례씩 사전 검열을 받고 그 허가를 받아야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식민지 시대 때부터 90년대까지 정말 6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가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우리는 어떤 누구로부터 검열받고 도장받지 않은 채 예술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은 사라졌지만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이 그 대상입니다. 네티즌들이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불매 활동을 인터넷에서 펼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활동을 주도한 네티즌들에 대해 출국 금지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실익이었고 구분하는 게 자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매년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그 조사를 보면 부패 지수하고 표현의 자유 지수하고 항상 반비례를 합니다. 민주주의 또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자유로운 비판들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즉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종합대책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민변과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도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제9차 개헌,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 헌재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오늘 한국 사회의 각종 분쟁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탄핵 사건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 사건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 이외에도 호주제 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이와 같은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선고된 태아 성관별 금지 사건과 같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음직한 그런 문제들도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창설 초기만 해도 연간 300~400건에 불과하던 사건 수가 2001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700여 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인들이 각자의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는 그 병사가 제기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예컨대 뭐 3분 이상 지나면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전하고 또 훈련 받는데 국가 기밀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내가 통화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느냐. 헌법에 통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걸 침해하느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을 모두 한번 헌법하고 헌법에 비춰보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화된 민주법치 국가에 맞는 헌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이란 게 국민을 기초 권리에 대해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초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 자체가 지금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들 내부에서도 헌법을 준수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 헌법은 바로 우리의 헌법이다. 국민의 헌법이다. 이런 의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념 혹은 절대 권력이 헌법 앞에 있을 때 국민의 존엄과 행복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까?